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15강 근로관계와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관계. 자, 근로관계 법은 근로관계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성립되며, 근로관계법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정말 그 노동자들의 인권이 정말 침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막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근무는 기본이었고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뭐 시민운동, 그다음에 뭐 전태 열사 등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이 마련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자, 헌법과 근로관계법. 자, 우리나라 근로관계법은 그 기본 원칙 및 권리를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단결 활동권이 보장 등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헌법과 근로관계법, 이렇게 법과 법 사이의 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권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법과 법끼리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법과 이 법이 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는 최고법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관계법은 헌법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법은 다른 법과 대치됐을 때는 근로관계법이 우선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노동 3권. 이거 중요합니다. 자, 노동 3권. 노동 3권은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단결권은 쉽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하고, 단체 교섭권은 이제 단체가 주체가 돼서 사용자와 그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 교섭할 권리는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자격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교섭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단체 행동권은 교섭을 하다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파업을 하는 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잘 알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선생님이 지금 뭐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그림을 갖다 놨는데요. 자, 근로자의 의무, 근로 제공의 의무, 근로 충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뭐 영업 비밀의 유지의 의무, 이중 취업 금지 이런 게 있고, 사용자의 의무는 안전에 대한 배려 의무, 균등 대여 의무, 법령 규칙 개시 의무, 임금 지급의 의무, 기능 습득자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지금 근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는 둘 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잘 지켜야 해요. 네, 근데 이 지키는 게 서로 등가 교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교환적이죠. 네, 임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상호 교환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 두 사람들은 동등한 위치여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 두 대상자는 동등한 위치여야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근로 충실의 의무, 똑바로 해야 돼요. 청렴의 의무, 그 범법자나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 비밀 유지의 의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일하면서 알게 된 거나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거를 다른 사람이나 특히 경쟁사한테 퍼뜨리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큰 불법이고, 요즘은 그런 게 많았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좋으니까 반도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 가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중 취업의 의무는 선생님이 버거킹을 하는데 여기 근로자가 롯데리아에서도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네, 이중 취업하면 안 되고, 사용자는 안전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게 최소한의 배려는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균등 대여 의무, 특정 사람은 편애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법령 규칙 개시 의무,
법령 규칙 같은 게 바뀐 게 있으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 습득자 보호의 의무, 이것도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로관계법의 종류는, 자,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 있습니다. 자, 개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법률이고, 이거는 노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선생님이 지금 삼성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과 삼성은 근로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럼 이건 뭐죠? 선생님과 삼성 그 사용자 간의 계약이에요. 몇 시간 일하고 월급 얼마 줄 거고 연봉 얼마 줄 거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인데 요즘 날이 건조한가 봐요. 인데, 자,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선생님이 이제 근로자가 됐어요. 취업을 열심히 해서 근로자가 됐어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노조도 하나의 집단이거든요. 그러면 노조와 사용자끼리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계약을 맺고 뭐 규약을 맺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뭐죠?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선생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궁금할 수 있죠? 내용이 겹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삼성과 근로계약할 때는 성과급을 10%만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노조에 가입했더니 노조가 사용자와 협약을 잘해서 성과급을 20%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삼성은 선생님한테 10%를 줘야 될까요? 20%를 줘야 할까요? 네, 이럴 때는 유리한 걸 우선시 해주기 때문에 20%를 줘야 합니다. 네, 그런 게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면 노조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나요? 라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노조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근로자가 1000명, 2000명 되면 노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노조가 많이 있으면 어디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근로자라면 선생님은 그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노조에 가입을 할 거예요. 네, 그게 이유가 그 이제 노조끼리 그거 하려고 하면 교섭 창구, 노조가 많이 있으면 사용자가 모든 노조와 계속 교섭을 하면 힘드니까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교섭 창구 단일화를 거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노조가 교섭 대표가 돼요. 근데 어차피 그러면 당연히 사람 수가 많을수록 교섭 대표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선생님의 의지가 전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 같으면 인원수가 가장 큰 노조에 가입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노조는 꼭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 이런 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보통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노조는 2개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특정 노조에는 뭐 우리는 하나만 가입해야 돼 라고 적혀 있다면 그건 또 안 됩니다. 네, 그건 지켜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인과 사용자, 집단적 근로관계법은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이다. 그거에 관련된 법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근로기준법의 개념. 국가가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모든 대우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중요합니다. 존엄성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근로자 보호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렇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원리는, 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조건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 최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보다 근로조건은 낮출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고, 그 근로조건 결정, 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네, 막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고,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단체 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죠. 이게 지금 갈수록 작아지는 거거든요.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3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켜야 될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로 지켜야 될 요건들을 잘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를 잘 지켜야 하고. 알겠죠? 그리고 균등한 처우, 이게 중요하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중요합니다. 또 있어요. 자, 기본 원리. 강제 근로의 금지.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막 감금해가지고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폭행의 금지. 사람 때리면 안 돼. 이게 적혀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옛날에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나 봐요. 중간 착취의 배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중간 착취의 배제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돈을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80만 원만 주고 20만 원 선생님이 내가 모아줄게, 내가 저금해 줄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임금은 온전히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저금하든 말든 이 사람 자유고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내가 돈을 좀 모아줄게 라고 하는 것도 법률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악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 다 지금 눈치챘을 거라고 믿어요. 얼마 떼고 나중에 돌려줄게, 이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좀 있으면 선거가 있죠.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당연한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들끼리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자,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차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상시 5인 미만은 일부만 적용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그 데이터를 내봤을 때 5명 이상 근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취업을 하더라도 적어도 5인이 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한두 명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건 5인 미만이 되면 보장되지 않는 권리예요. 자, 연차 휴금 및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연차를 안 썼어요. 연차가 이제 쉴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연차를 안 쓰면 그 연차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5인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 게 있고, 생리휴가. 이제 이거 여성 같은 경우는 쉬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의무가 없고,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5인 미만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5인 미만은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 네,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식당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서 가게를 일정 시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뭐 가게를 3일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5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 사장이라면 가게를 문을 닫아도 이 문 닫은 건 선생님 책임이거든요. 그 근로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로자 책임이 아니고 쌤 책임이면 쌤이 돈을 줘야 됩니다. 3일치 월급을 일을 안 해도 줘야 돼요. 근데 5인 미만은 어떻다? 그냥 뭐 불가피하게 문 닫게 돼도 돈을 안 줘도 된다. 네, 라는 거고. 해고의 사유. 정당한 사유가 아닐지라도 해고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다만 1개월 전에는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 다음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를 할 때는 꼭 서면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5인 미만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근로계약기간. 자,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서 일정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다양한 법률 등으로 인해서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부터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인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때 2년 넘게 고용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기한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정규직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을 시켜줘야 돼요. 2년이 넘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기업체 사장님이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지, 기간제 근로자를 쓸 거면
네, 아니면 애매하게 쭉 하다 보면 2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기한이 없는 근로자처럼 취급해줘야 돼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자, 임금과 최저임금, 임금과 최저임금, 임금과 최저임금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임금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전액을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화로 지급해야 되고,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임금 지급에 4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네, 이겁니다. 네, 전체를 줘야 되고, 직접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이제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임금으로서 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정해져 있고,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이게 민법의 판례인데 통화로 지급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이 나쁜 사장이에요. 근데 요 직원이 미워. 그래서 월급을 500만 원 줘야 되는데 500만 원을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줬어요. 전부 다 10원짜리를 바꿔서 이 사람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 무겁겠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거 통화로 줬으니까 문제될 거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 민법 제2조였나요? 그 신의칙이라고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위배한 게 돼요. 네, 신의칙은 그 법에 구멍을 메꿔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돈을 줄 거면 최대한 좋게 줘야 됩니다. 가져가기 편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10원짜리로 다 바꿔준 거는 그렇게 줬다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로시간. 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일한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네, 실제 작업 시간뿐만 아니라 잔업 준비 및 정리,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된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 경비 아저씨를 생각해 봅시다. 경비 아저씨가 이제 지금 조금 우리 아파트가 괜찮아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CCTV만 보면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또 나쁜 아파트 대표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저씨 앉아가지고 맨날 CCTV만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임금 다 못 줍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감독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해결을 해주죠. 이건 뭐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하기 위한 대기 시간으로 봐야 하고, 이것은 모두 노동 시간입니다. 근로 시간으로 봐야 돼요. 알았죠? 그다음 이건 알아야 됩니다. 뭐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이내고, 연수 근로자는 여기서 1시간씩 빼야 됩니다. 연장 근로는 그 50%를 가산해야 되고, 야간도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휴일도 가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날 연장 근로, 휴일날 그 뭐 연장 근로 한다든지 하면 돈이 2배로 붙습니다. 네. 휴게 시간. 근로자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위험하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고, 이때는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은행 갔다 와도 되냐? 됩니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헬스장 갔다 와도 되냐? 됩니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뭐 쇼핑하고 와도 되냐?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자유시간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은 잘 지켜줘야 돼요. 네, 그리고 4시간 근로한 경우는 30분을 줘야 되고,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시간을 줘야 하고, 그리고 꼭 그 일하는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8시간 동안 계속 일 시키고 마지막에 1시간 쉬게 하면 8시간 동안 너무 힘들겠죠. 이거는 휴게 시간에 그 진정한 의미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꼭 중간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8시간 근무하면 점심시간이 있죠. 네, 그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휴게 시간에는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도 안 줘도 됩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죠. 휴일. 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는 혹시 근로시키게 되면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법정 휴일도 있고, 약정 휴일도 있고, 주 휴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법정 휴일, 약정 휴일. 주 휴일은 여러분 주휴 수당이라고 혹시 아르바이트 한 친구 받는 친구 있으면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휴가.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자가 허가하여 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하며, 휴가 중에 급여는 통상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휴가 간 날에도 월급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가는 권리거든요.
네, 연차 같은 거는 다 이제 휴가를 쓴다는 건데 연차를 썼다는 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 그다음에 생리휴가. 생리휴가 같은 경우는 그 계근 여부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무급 휴가로 줘도 되고 뭐 여유가 되면 돈을 줘도 되는데 보통 무급 휴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유급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근로관계의 종료. 자, 근로관계의 종료는 여러분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진사직, 권고사직, 해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진사직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만두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진사직 같은 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진사직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진사직은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이제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랑은 조금 다른데 권고사직은 이제 특별한 이유로 보면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직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좀 그만둘래? 좀 나가줄 수 있겠어? 퇴직금은 줄게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거니까. 해고는 이제 뭐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겠다 하는 경우가 아닌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냥 해고하는 거고, 이때는 중요한 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 적어도 30일 전에는 너 언제 해고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다짜고짜 해고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해고된 경우에도 여러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만두게 된 거니까. 네, 이것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진사직은 스스로 그냥 나가는 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요청했을 때 응하는 거, 해고는 그냥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평균 임금의 한 31인분치가 해당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1년 일하면 1개월치가 그냥 돈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10년 일하면 1년치가 쌓이고 20년 일하면 2년치가 쌓이고 30년 일하면 3년치가 쌓이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뭐 어떻게 나가든 무조건 그 주게 되어 있어요. 주게 되어 있고, 이거 중요하네요. 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이거 아르바이트생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나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한 다음에 일주일에 딱 14시간만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에 14시간만 근로를 시키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이제 약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노조입니다, 노조, 여러분. 자,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또는 그 연합회를 말합니다. 자, 노동조합의 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공무원과 교원, 선생님은 교원이죠. 교원은 현재는 노조는 만들 수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행동에 대해서 제한되는 게 선생님이 억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들끼리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다 같이 파업을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끼리. 그럼 선생님이 파업을 하면 뭐가 되죠? 학생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은 파업할 권리가 있긴 하지만 학생들은 또 학습권이 있거든요. 학생들은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우선시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나 그 법원에서. 그럼 이제 고민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미래에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면 선생님들은 파업을 할 수 없고 수업을 해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했죠. 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더 우선시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런 판단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의 역할은 사용자와 단체 협상을 통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자,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쟁의행위 조정제도. 여러분, 쟁의행위는 쉽게 말해서 파업하는 그 행위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파업을 하겠습니까? 사용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면 파업을 하겠습니까? 근데 파업을 안 하고 서로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파업을 안 하고 그냥 서로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럼 이제 그때 중간에서 내가 그 노조 입장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내가 사용자 입장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중간에서 서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그 조정제도입니다. 조정법. 조정하는 그 과정을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중재하고 뭐 조정이 있는데, 중재 조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단계예요. 파업을 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고, 그걸 거치지 않으면 파업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쟁의행위.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여러분 그냥 파업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있는 것만 할게요.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노사 간의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제3자가 개입해서 조정하는 제도이다. 개입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제도는 처리 방법에 따라 조정, 중재, 긴급 조정이 있고 갈수록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정, 중재, 긴급 조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긴급 조정 예를 들면 기차 기관사들이 파업을 합니다. 혹은 지하철 운행하는 그 기관사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기차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발이 꽁꽁 묶이겠죠. 너무 사회적으로 큰 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건 안 돼. 빨리 일단 일은 먼저 하고 빨리 이거 해결해 라고 하는 게 긴급 조정이 있습니다. 긴급 조정은 이제 그 노동위원회에서 그 긴급 조정을 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파업을 할 때는, 쟁의행위를 할 때는 긴급 조정이라는 카드를 써서 다른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과정이 긴급 조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법률들도 여기 있죠. 이거 여러분이 이거 다 꼭 읽어봐야 돼요. 네,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사례를 근로기준법 토대로 해설한 것은, 자, 만 18세 이 사람은 상시 3명. 여러분 이거 상시 3명 중요하죠. 여러분은 미안해요 여러분. 선생님 바로 문제를 풀어버릴 뻔했네요. 자, 여러분은 이거 봐주세요. 선생님은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아까 상시 3명이 있었죠. 상시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얘들은 지키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봅시다. 자, 3명이니까 지키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편의점 알바 하는데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 하는데, 여러분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 하지만 돈 더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5인 이하면 5인 미만이면 하지 않아도 되죠. 임금은 주 단위라고 주 6일 근무를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사용자가 이런저런 핑계대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한 2시간도 임금에 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보면 일주일에 9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네. A씨가 체결한 왜냐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잖아요. 네. A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A씨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만 18세입니까? 안 됩니다. 이게 연소 근로자라 해가지고 미성년자는 그 보호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안 돼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A씨에게 야간 근무시킨 거는 어긴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투표를 한 임금삭감은 공민권 행사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됩니다. 위배되고, 네. 위배되고. 5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시 5인 미만이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일가표이다. 문제 풀어봅시다. 저요. 여러분은 문제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해설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업무 시간이 오전에 3시간, 휴게 시간 1시간 있고, 업무 시간이 6시까지. 그러니까 9 to 6니까 9시간인데 휴게 시간 1시간 빠져서 하루에 8시간 근무가 많네요. 그리고 이제 연장 근로 시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나
나는 회사 측에서 더 줄일 수 없다. 나 휴게 시간 더 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을 줘야 되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21시까지만 가능하다. 그 연장 근로는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만 안 넘으면 되는데 하루에 뭐 몇 시간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가와 다를 더한 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고 연장 근로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장 근로는 해당되지 않고 가와 다를 정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일주일에 40시간이에요. 네, 52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 좋네요. 자, 선생님은 해설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죠.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32조를 근거로 개인이 정부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32조 보면 그 국민이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나 일하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까지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편협적입니다. 개인적이고. 네, 1번 할 수 없고 1번 틀렸고. 2번 가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맞죠? 단결권 맞습니다. 니은 나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용자의 경영권도 보장돼야 하는 권리예요. 조정은 다를 행하기 이전에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임의적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임의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꼭 해야 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5번 가와 달리 다는 모든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단체 행동권 안 돼요. 이거 단체 행동권은 공무원이 계속 맨날 파업만 하면 국가가 똑바로 굴러가지 않겠죠. 네, 이것도 안 되는 권리입니다. 좋아요. 근로관계법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